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으로 유명하죠. 시대를 넘어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수필 문학의 걸작, 월든입니다. 반지의 제왕 번역가인 한기찬 작가님의 최신 완역판인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소담출판사. 소로의 6번째 이야기. 손님들.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 나 역시 사람 사귀는 일을 좋아해요. 언제든 혈기왕성한 사람을 만나면 한동안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나는 천성적으로 은둔자는 아니어서 마침 술집에 무슨 볼일이 생기면 그 술집에서 가장 질긴 단골보다 더 오래 앉아있을 수도 있다. 내 집엔 의자가 3개 있었는데 하나는 고독을 위한 의자, 둘은 우정을 위한 의자, 셋은 친교를 위한 의자였다. 그런데 뜻밖의 그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면 그들 모두에게 내줄 의자는 3번째 의자밖에 없었지만 대개는 앉지 않고 서서 공간을 좁히곤 했다. 이렇게 작은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다. 한때 내 집에 한꺼번에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 갖춘 채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바짝 붙어 있었다는 사실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작별하곤 했던 것이다. 공공 건물이든 개인 주택이든 우리네가 쓰고 있는 집 대부분은 수없이 많은 방과 커다란 홀, 포도주며 평상시 물자를 쟁겨두기 위한 지하실까지 있어서 거주자에 비해 터무니없을 만큼 큰 것 같다. 집들이 너무 크고 웅장해서 정작 그곳에 사는 주민은 그 집에 기식하는 해충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령관이 트레몬트나 에스터, 미들섹 사우스 앞에서 소집 나팔을 불 때 모든 주민을 위한 광장에 우스꽝스럽게 생긴 생쥐 한 마리가 기어 나왔다가는 이내 보도블럭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어이없지 않겠는가? 너무 작은 집에 살면서 이따금 느꼈던 한 가지 불편이 있다면 손님과 내가 거창한 말로 웅대한 사상을 주고받을 때 두 사람이 거기에 걸맞는 거리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상이 목적한 항구로 항해하기 전에 우선 항해 장비를 갖추고 수로 한 곳을 움직여 볼만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상이라는 탄알은 그것을 듣는 이의 귀에 이르기 전에 일탈과 탄성을 극복하고 최후의 안정된 경로에 들어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탄알은 듣는 이의 옆머리를 파고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손님과 내가 말하는 문장도 어느 정도 공간에 그 행을 펼쳐지거나 짤만한 공간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국가도 그렇지만 개개인 역시 그들 사이에 널찍한 자연 상태의 경계선을 심지어 꽤 넓은 중립지대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호수 맞은편에 있는 한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건 내겐 여간에선 얻기 힘든 호사였다. 내 집에선 서로 너무 근접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지경이 되고야 말았다. 상대방에게 들을 만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기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건 마치 잔잔한 수면에 돌멩이 2개를 너무 가까이 던지면 서로 파문을 간섭하는 것과도 같다. 만약 그저 수다스럽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뺨과 턱이 닿을 만큼 바짝 붙어서서
상대편의 숨결을 느끼면서 얘기해도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나 말을 삼가고 생각해서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보다는 좀 더 멀찍이 떨어져서 얘기하기를, 그리하여 동물적인 열기와 습기가 증발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할 것이다. 만일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을 초월한 마음만으로 가장 친근한 교제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입을 다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말이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리를 질러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섬세한 일들이 많다. 대화가 보다 고상하고 원대한 색조를 띠기 시작하자 우리는 서로 반대편 구석에 닿을 때까지 의자를 점점 더 멀리 떼어 놓았는데 그런 다음에도 공간이 부족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방, 언제나 벗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여간에선 바다 깔개까지 햇빛이 드는 법이 없는 그 방은 집 뒤쪽 소나무 숲이었다. 여름철 기품 있는 손님들이 찾아오면 나는 그쪽으로 안내하곤 했는데 그 방은 소중한 하인이 바닥을 쓸고 가구의 먼지를 털고 물건들을 가지런히 정돈해둔 상태였다. 종종 손님이 한 사람일 땐 나와 함께 간소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동안 속성 푸딩을 저어주거나 잿불에서 빵덩어리가 부풀어 오르며 익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도 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손님이 20명쯤 와서 내 집에 앉아있을 경우엔 2-3분 정도의 빵이 있더라도 아예 먹는다는 것이 잊혀진 습관이라도 한 듯이 식사에 대해선 입도 떼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금식을 시행에 옮겼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접대에 언짢아 하는 일이 없이 아주 타당하고 신중한 일로 여겼다. 이럴 땐 그토록 자주 보충해야 하는 육체적 생명의 소모와 쇠퇴도 거의 기적처럼 유예되는 것 같았으며 생명의 활기 역시 조금도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할 경우 20명이 아니라 1000명이라도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집에 있는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배가 고파서 가버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적어도 내가 그들의 심정을 이해했다는 사실만큼은 믿어도 될 것이다. 주부들 대부분은 믿지 못하겠지만 낡은 관습 대신 새롭고 보다 나은 관습을 확립한다는 것은 이처럼 손쉬운 일이다. 손님들에게 어떤 식사를 대접하느냐에 평판을 의지할 필요는 없다. 내 경우를 말하자면 내가 어떤 사람의 집에 뻔질나게 드나드는 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무슨 케르베르소 같은 걸 앉혀놓을 게 아니라 내게 식사 대접을 한다고 잔뜩 뽐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는 그 일을 이제 다시는 자신을 성가시게 하지 말아달라는 아주 정중하면서도 넌지시 일러주는 암시로 받아들일 테니까. 그런 곳에서라면 2번 다시 갈 생각이 없다. 나는 스펜서의 다음과 같은 시구를 기꺼이 내 오두막의 좌우명으로 삼으려 한다. 그것은 내 집을 찾아온 어떤 손님이 명함 대신 노란 호두나무 잎에다 적은 것이다. 그들이 이르러 그 작은 집을 채우지만 원래 없었던 환대를 새삼 바라지도 않는다네. 휴식이 그들의 잔치이며 모든 일은 마음대로. 가장 고귀한 정신만이 가장 흡족해 하리니. 훗날 플리머드 식민지 총독이 된 윈슬로가 동료 한 사람과
도보로 숲을 지나 인사차 메서소이트를 방문했다. 인디언 부락에 도착했을 땐 지치고 허기져 있었다. 족장은 그들을 환영했으나 그날 내내 식사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었다. 다음은 그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밤이 되자 족장은 우리를 자기와 자기 아내와 같은 침대에 눕게 했는데 침대 한켠은 그들 부부가 다른 한켠은 우리가 썼다. 그 침대는 지면에서 1피트 높이의 널판지로 만든 것으로 그 위에 얇은 거적 한 장이 깔려 있었다. 달리 있을 곳이 없었던 족장의 부하 둘도 우리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보다 잠자리 때문에 훨씬 더 녹초가 되고 말았다. 다음날 오후 1시쯤이 되자 메서소이트가 자신이 쏘아 잡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크기가 검은 송어의 3배쯤 됐다. 물고기를 끓이는데 줄잡아 40명가량이 나눠 먹으려고 기다렸다. 그들 대부분은 이것을 먹었다. 이틀 밤과 하루 낮 동안 우리가 먹은 음식은 이것뿐이었다. 우리 중 하나가 뇌조를 사지 않았더라면 음식도 먹지 못한 채 여행할 뻔했다. 음식과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데다 미개인들의 귀에 거슬리는 노래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질까 두려운 나머지 그리고 아직 체력이 남아있는 동안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났다. 잠자리에 관해 그들의 형편없는 대접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음식에 관해선 인디언들도 그 이상 어떻게 해줄 것이 없었을 것이었다. 인디언들 자신도 먹을 것을 갖고 있지 못했다며 그렇다고 손님들에게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음식을 제대로 대접하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진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인디언들도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음식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었다. 윈슬로가 그 인디언 부족을 다시 방문했을 땐 먹을 것이 풍부한 계절이었기 때문에 이 면에선 부족함이 없었다. 어디에 있든 사람이 부족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나는 숲에 살면서 내 평생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손님을 맞았다. 내 말은 손님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숲에선 다른 어느 곳보다도 유리한 여건에서 손님을 맞았다. 그러나 사소한 일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었다. 이 점에서 볼 때 마을에서 멀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이 선별된 셈이다. 나는 고독이라는 거대한 바다 안으로 물러나 있었는데 그 바다로 교제라는 강물이 흘러들었다. 내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땐 대부분 가장 좋은 침전물만이 내 주위에 쌓인 셈이었다. 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편에 탐사되지도 개발되지도 않은 대륙들이 있다는 증거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실려왔던 것이다. 오늘 아침 내 오두막을 찾아온 손님은 호머풍의 인물이 아니면 파플라고니아인 같은 인물로서 캐나다 태생의 나무꾼이자 기둥 깎는 사람인데 그는 하루에 기둥 50개의 구멍을 뚫을 수도 있었다. 그가 방금 먹고 온 식사는 그의 개가 사냥한 마못이었다. 그 역시 호머라는 이름은 들어보았다면서 책이 없었다면 비 오는 날 뭘 하며 지낼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기가 수도 없이 지나도 책 한 권 제대로 떼지 못했을 것이다. 고향에 있을 때 그리스어를 읽을 줄 아는 교부 신부가 성서의 구절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데 지금은 그가 책을 들고 있는 동안 아킬레스가 파트로클로스의 슬픈 안색을 나무라는 부분을 내가 번역해 주어야 할 형편이었다. 파트로클로스여, 어째서 어린 계집애처럼 눈물이 글썽한가?
푸티아에게서 무슨 소식을 들었나? 액터의 아들 메노이토스가 아직 살아있다더군. 아이아코스의 아들 펠레우스 용사 미르미돈들 틈에 살아있다는군. 둘 중 하나라도 죽었다면 크게 슬퍼할 일이었겠지. 그가 말한다. 정말 좋은데요? 그는 어떤 병자에게 쓰기 위해 일요일 아침에 채집한 흰 떡갈나무 껍질을 한 다발 팔 밑에 끼고 있었다. 오늘 같은 날 이런 일을 해도 해가 될 일은 없겠죠? 하고 그가 말한다. 그에겐 호머가 위대한 작가였지만 그의 작품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다. 이보다 더 소박하고 꾸밈 없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온 세상 도덕에 그처럼 침울한 그림자를 들이운 사악함과 병폐도 그에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28살 정도 됐는데 10여 년 전에 일을 위해 고향 캐나다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미국에 건너와선 나중에 고향에 농장을 사기 위해 돈을 벌고 있었다. 그의 생김새는 더할 나위 없이 투박했으며 체구는 듬직한 데다 동작은 굼뜨면서도 우아하고 목덜미는 볕에 그을고 텁수룩한 검은 머리에 졸리운 듯 보이는 둔한 청색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이따금 감정이 실릴 때면 반짝거렸다. 그는 회색 천으로 된 납작한 모자에 거무죽죽한 양털 빛깔의 외투, 쇠가죽 부츠 차림이었다. 그는 육식을 아주 좋아하여 보통 내 집을 지나 몇 마일 떨어진 작업장까지 양철 통에다 차갑게 식힌 마목고리를 넣어 운반했고 허리띠엔 커피가 담긴 돌로 된 병을 차고 다녔다. 그는 이따금씩 내게 커피를 한 모금 권하곤 했다. 그는 일찌감치 내 콩밭을 가로질러 가곤 했는데 여느 미국인들처럼 초조하게 일을 서두르는 기색은 없었다. 자기에게 무리가 될 일은 하지 않았다. 그저 식비만 벌어도 상관치 않았다. 그는 종종 작업장으로 다가가 자신의 개가 맘못을 사냥하면서 먼저 그놈을 호숫물 속에 해 진녘까지 안전하게 담가둘까 말까 반시간가량 생각하고 나서 점심통은 덤불 속에 놔둔 채 1마일 반을 되돌아가 사냥감을 손질한 다음 자신이 묵는 집 지하 광에 놔두곤 했다. 그는 이런 문제로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기를 좋아했다. 그는 아침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비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매일같이 일하는 것만 아니라면 정말이지 비둘기며 마못, 산토끼, 뇌조 같은 걸 잡아서 필요한 고기를 얼마든지 구하겠는데 말이에요. 하루만 사냥해도 일주일분은 구하겠어요. 노련한 나무꾼인 그는 일하면서 기교 부리기를 좋아했다. 그는 나무를 지면에 바짝 붙여 수평으로 베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도단할 싹이 왕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썰매가 걸리지 않고 그루터기 위로 미끄러지듯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묶어놓은 장작을 받칠 때도 통나무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손으로 부러뜨릴 수 있을 만큼 가느다란 막대기나 조각으로 잘라놓곤 했다. 그가 내 관심을 끈 것은 그처럼 말이 없는 외톨이면서도 즐거워 보였기 때문이다. 흡사 흥겨운 익살과 만족감이 눈에서 흘러넘치는 것 같았다. 그의 명랑한 기질은 타고난 것이었다. 종종 그가 숲에서 나무를 베며 일하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 그럴 때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로 나를 맞아주었다. 그는 영어도 꽤 잘했지만 인사를 건넬 땐 캐나다계의 프랑스어를 썼다. 내가 다가가면 하던 일을 멈추곤
기쁨을 반쯤 억누른 듯 자신이 베어넘긴 나무줄기에 기댄 채 벗겨낸 소나무 속 껍질을 둘둘 말아 입속에 넣고 씹으며 웃기도 하고 얘기도 했다. 흡사 동물과도 같은 이런 넘치는 활력의 소유자인 그는 뭔가 생각해야 하고 재미있어 보이는 얘기만 나오면 웃음을 터뜨리며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기까지 했다. 그는 주위의 나무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외치곤 했다. 정말이지, 난 이렇게 나무를 베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이보다 더 나은 일은 바라지도 않는답니다. 간혹 한가할 때면 온종일 권총을 가지고 숲속을 돌아다니면서 일정한 사이를 두고 총을 발사하며 자축하곤 했다. 겨울철엔 불을 피워 놓았다가 점심때가 되면 주전자에 커피를 끓였다. 그가 점심을 먹으려고 통나무에 앉으면 박새들이 그의 팔뚝에 내려앉아 손에 든 감자를 쪼아먹곤 했다. 그러면 그는 이 꼬마 친구들이 있어서 참 좋아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에게선 동물적인 인간의 모습이 확연히 두드러졌다. 육체적 끈기와 만족에 있어선 소나무나 바위에 버금갔다. 언젠가 그렇게 온종일 일하고 나면 밤에 녹초가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는 잠옷 정색을 하곤 천만에요. 전 평생 지쳐본 적이 없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에게서 지적인 인간, 다시 말해서 정신적 인간은 갓난의 시절만큼이나 잠자고 있었다. 그는 카톨릭 사제들이 원주민들을 가르치는 것 같은 단순하고 비효율적인 교육을 받았을 뿐인데 그런 교육으로는 의식이라고 할 만한 수준까진 발전하지 못하고 신뢰와 존경을 표하는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어린애가 어른이 되지 못한 채 그냥 어린애로 남아있기 십상이다. 처음에 자연의 여신이 그를 만들었을 때 그의 몫으로 강인한 몸과 만족감을 베풀고 모든 면에서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깔아주어서 그는 60년하고도 10년을 더 어린애로 살 터였다. 그는 너무도 순수하고 천진해서 마못 한 마리를 이웃에게 소개해야 할 때처럼 소개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 소개할 사람이 있다면 그 자신이 직접 그가 누군지를 알아내야 했다. 그는 어떤 역할도 맡으려 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일한 대가로 그에게 품삯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먹고 입는데 도움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과 생각을 주고받을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너무도 단순하고 원래 타고나기를 겸손한 사람이어서 겸손이 그의 두드러진 특징도 아니고 그 자신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에게 있어서 현자는 거의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만약 그에게 그런 인물이 오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는 마치 그런 대단한 인물이라면 그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혼자 알아서 할 뿐 그 자신은 잊혀진 존재나 다름없다는 듯이 굴었다. 그는 지금껏 아무에게도 칭찬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는 특히 작가와 성직자를 존경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기적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여겼던 것이다. 한 번은 그에게 내가 적지 않은 글을 썼다가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그 말을 내가 글씨를 많이 쓰고 있다는 의미로 여겼다. 그 자신도 글씨를 상당히 잘 쓸 줄 알았던 것이다. 이따금 큰 길가 위에 눈 위에 그의 고향 마을 이름을 멋진 솜씨로 프랑스어 악센트 기호까지 달려 씌어 있는 것을 보곤 그가 그 길을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 혹시 생각을 글로 써보고 싶었던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 대신 편지를 읽고 써준 적은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본 적은 없다고 했다. 아니요, 글을 쓸 수 없어요. 우선 무슨 말을 써야 좋을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철자까지 신경 써야 하니 그거야말로 죽을 노릇 아닌가요? 유명 인사며 개혁가인 한 인물이 그에게 세상이 바뀌기를 원치 않느냐고 묻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는 지금껏 그런 질문은 아예 생각도 못 해보았다는 듯 캐나다인 특유의 억양으로 좀 놀란 것처럼 낄낄거리며 웃었다. 아니요, 지금 세상도 꽤 쓸만한데요? 철학자가 그와 사귄다면 적지 않은 문제에 대해 암시를 받으리라. 처음 만나는 사람의 눈에는 그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가 종종 그에게서 전에 본 적이 없는 면을 발견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그가 세익스피어만큼 지혜로운 건지 아니면 어린애처럼 소박하고 무지한 건지 또는 그에게 시인 같은 섬세한 의식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우둔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말하기를 머리에 꼭 맞는 작은 모자를 쓰고 휘파람을 불면서 마을 안을 돌아다니는 그를 보면 변장한 왕자가 머리에 떠오른다고 했다. 그가 갖고 있는 책은 연감 한 권과 산수책 한 권뿐인데 그는 산수에는 꽤 능했다. 연감은 그에게는 일종의 백과사전이나 다름없었으며 그는 거기에 인간의 지식이 대강은 다 담겨 있다고 여겼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다. 나는 곧잘 그에게 현재의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생각을 타진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김없이 가장 소박하면서도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았다. 그 자신은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들어보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공장 없이도 살 수 있지 않겠소? 하고 내가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은 손으로 짠 버몬트산 회색 옷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좋았다고 말했다. 차나 커피가 없어도 괜찮겠소? 이 나라에 물을 제외하면 마실 게 있던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솔송나무 잎을 물에 적셨다가 그 물을 마셨는데 더운 날씨엔 물보다 더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겠느냐고 묻자 그는 화폐제도의 기원에 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과 페큐니아라는 단어의 어원과 일치하는 돈의 편의성에 대해 말했다. 만약 소 한 마리를 재산으로 갖고 있으며 상점에서 바늘과 실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물건을 살 때마다 매번 그 값만큼 소의 일부분을 저당 잡히는 것은 불편하고도 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것 말고도 다른 많은 제도에 대해 어느 철학자보다 답변을 잘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제도들을 설명하면서 그 제도들이 보급된 진정한 이유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여느 땐 인간에 대한 플라톤의 정의가 깃털 없는 두 발 짐승인데 어떤 사람이 숱하게 털을 뽑은 다음 그것을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이라고 말했다는 소리를 듣곤 인간과 닭과는 무릎이 구부러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따금씩 정말 얘기하는 게 좋아요. 온종일 얘기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고 외치곤 했다. 언젠가 한 번은 몇 달 동안 보지 못하다 만났을 때 그에게 올 여름에 무슨 새로운 생각을 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천만에요. 나처럼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잃어버리지는 않으면 다행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과 함께 잡초 뽑기를 내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온통 그 생각만 해야 할 거예요. 잡초 생각 말이에요. 이런 경우 어떤 때는 그가 먼저 내게 그 사이에 무슨 좋아진 점이 있느냐고 물어볼 때도 있었다. 어느 겨울날 나는 그의 내면에서 외부의 성직자를 대신할 만한 것, 요컨대 인생에 보다 고귀한 동기를 제시해 볼 생각으로 언제나 자신에게 만족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만족하냐고요? 사람에 따라 만족하는 것이 각기 다르죠. 가진 것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하루 온종일 난로가에 등을 대고 식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만족할 겁니다. 그러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로 하여금 사물의 정신적인 면을 보도록 할 수는 없었다. 그가 갖고 있는 가장 고상한 생각은 단순한 안락함으로써 그것은 동물이라도 알만한 것이었다. 사실이지 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의 생활 방식을 조금이라도 개선할라 치면 그는 전혀 후회하는 기색 없이 그러기엔 너무 늦었노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정직성 같은 미덕만큼들은 철저히 신봉했다. 그의 내면에는 아주 작은 것이긴 해도 어떤 긍정적인 창의성이 엿보였으니 나는 종종 그가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는 것을 관찰 끝에 알아냈다. 그런 현상은 아주 희귀한 것이어서 그것을 관찰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10마일을 걸을 용의가 있다. 그의 경우는 갖가지 사회 제도를 재창조하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종종 주저하며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지는 못했으나 그는 언제나 배후에 그럴싸한 사상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사고라는 것이 너무도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삶에 묻혀 있어서 비록 한낱 학식만 갖춘 인간의 사고보다 더 유망한 것이긴 해도 다른 사람에게 발표할 만큼 성숙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신분에 평생 무식한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더라도 인생의 최하층에 비범한 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는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들의 생각은 비록 어둡고 탁할지를 몰라도 월든 호스만큼이나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적잖은 나그네들이 나와 내 집안을 살피려고 일부러 가던 길을 벗어나 나를 찾아온 구실로 물 한 잔을 청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나는 호숫물을 마신다고 하면서 호수가 있는 쪽을 가리켜 보이며 물을 떠먹을 만한 그릇 정도를 빌려주겠노라고 했다. 멀리 떨어져 살았음에도 4월 초하루에 있는 연례 방문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았다. 그때가 되면 모두들 나들 잇길에 나서서는 있는 것이다. 아무튼 내게도 그런 행운이 돌아왔는데 손님들 중에는 별난 자들이 있었다. 빈민원 같은 곳에 수용되어 있는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를 보러 왔는데 그럴 경우 나는 그들이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신상 얘기를 털어놓게 하려고 애쓰곤 했다. 이 경우 우리의 화제는 지능으로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보상을 받는 셈이었다. 사실이지 그중 몇몇은 이른바 빈민감독관이나 마을 행정위원보다 더 현명했기에 이제 각자 자리를 바꿀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 지능이라는 점에 있어서 반편과 온전한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온순하고 지능이 모자라는 한 빈민이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종종 그가 들판에서 소떼와 그 자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 있거나 통에 앉은 채 울타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내게 자기도 나처럼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겸손이라는 훨씬 능가하거나 아니면 한참 미달하는 극도의 단순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내게 말하기를 자신은 지능에 결함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그가 쓴 표현이었다. 하느님은 원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래도 하느님은 남들만큼 자신을 걱정해 준다고도 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전 언제나 그랬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이에요. 한 번도 정신이 온전한 적이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 같지 않았죠. 전 머리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하느님의 뜻일 테죠. 그리곤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듯이 보였다. 그는 내겐 몹시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나는 이처럼 유명한 바탕을 지닌 사람을 거의 만난 적이 없었다. 그가 한 모든 말은 너무나 소박하고 진지하고 진실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스스로 낮춘 비율만큼이나 고귀해 보였다. 나는 처음엔 몰랐지만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처신에서 우러난 결과였다. 지능이 떨어지는 이 가엾은 친구가 마련해준 진실과 정직을 기반으로 하면 우리의 교제도 현자들 간의 교제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이 마을의 빈민 속에 끼진 않았지만 그래야 될 사람들, 아무튼 세계의 빈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손님으로 맞기도 했다. 이 손님들은 단순한 대접이 아니라 환대를 원한다. 그들은 열심히 도움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들은 우선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헤쳐볼 생각은 전혀 없노라는 의사부터 밝히는 것이다. 나로선 실제로 아사지경에 이른 손님은 원치 않는다. 자선의 대상은 손님이 아니다. 내가 다시 내 일을 시작하고 점점 더 냉담하게 대꾸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나들이 철엔 거의 온갖 지능의 소유자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 중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만큼 지능이 뛰어난 이들도 있었다. 대단히 농장의 습성을 지닌 탈주 노예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우화에 나오는 여우처럼 뒤쫓는 사냥개 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는 양 이따금 귀를 기울여가면서 애원하는 눈길로 나를 쳐다보는 것이다. 그 눈길은 이렇게 말하기라도 하는 것 같다. 오, 기독교 양반, 설마 저를 돌려보내시진 않을 테죠? 나는 그 중에 진짜 탈주 노예 한 명에게 북극성을 따라가도록 거들어준 일이 있었다. 병아리 한 마리를 달고 있는 암탉처럼 한 가지 생각에 매달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실상은 오리 새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병아리 100마리 거느린 암탉처럼 1000가지 생각에 머릿속이 온통 너저분한 이들도 있는데 모두가 벌레 한 마리를 쫓다가 그 20마리씩 매일 아침 이슬에 길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털이 엉망이 되고 지저분해지고 만다. 지적인 지네처럼 다리 대신 생각을 달고 다니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런 자들은 온몸을 근질거리게 만든다. 누군가 화이트산에서 하는 것처럼 손님들의 이름을 적는 방명록을 줄 것을 제안했지만 안타깝게도 내 기억력은 쓸만해서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개개의 손님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과 젊은 여자들은 대체로 숲속에 들어온 일을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호수 속을 들여다보고 꽃을 보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사업가들은 심지어 농부들도 고독과 일거리에 대해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사는 일들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들은 이따금 숲속을 거니는 일이 즐겁다고 말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게 확실했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시간을 온통 빼앗겨 틈도 내지 못할 만큼 바쁜 사람들. 하나님 얘기에 대해선 자신들이 독점권을 갖고 있기라도 한 듯 다른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성직자들, 의사와 변호사들,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내 찬장과 침대 속을 염탐하는 불쾌한 주부들, 잘 다져진 직업의 길을 선택하는 편이 가장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결코 젊지 않은 젊은이들. 이들 모두가 대체로 현재의 내 처지에서는 그다지 쓸만한 일을 하기가 불가능했다고 말한다. 아, 바로 거기에 난관이 있었다. 늙고 병든 사람들과 소심한 이들은 나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질병과 불의의 사고와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들에게 인생이란 위험으로 가득 찬 것이며 신중한 사람이라면 마을의학, 의사, 비박사가 즉각 달려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선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마을은 문자 그대로 공동체, 즉 공동 방어를 위한 연맹체였으며 약상자 없이는 허클베리조차 따라가지 않을 사람들인 것이다. 여기에서 하려는 말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언제나 죽을 위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죽은 거나 다름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비례해서 죽을 가망이 훨씬 적은 것은 확실할 테지만 말이다. 앉아있는 사람이나 뛰는 사람이나 위험의 크기는 같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칭 개혁가들도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이런 이들이 누구보다도 따분했다. 그들은 내가 언제까지고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고 여기는 것이다. 여기가 내가 지은 집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지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셋째 줄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지은 집에 사는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라오. 나는 병아리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잿빛 개구리 매를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이들 인간 개구리 매들만은 두려워했다. 그보다 훨씬 더 유쾌한 손님들도 있었다. 딸기를 따라오는 아이들, 깨끗한 셔츠 차림으로 일요일 아침 산책을 나온 철도원들, 낚시꾼과 사냥꾼들, 시인과 철학자들, 간단히 말해서 자유를 구하기 위해 진심에서 마을을 버린 채 숲을 찾아온 모든 정직한 순례자들이 그들인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잘 오셨습니다, 영국분들. 잘 오셨습니다. 나는 이들 종족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